아버지의 유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배우자 박미숙에게 상속한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였으니까요. 박미숙은 제 맞은편에 앉아 냉소를 띤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상속받은 여자. 재혼 전까지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쇠약해지더니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2년간의 암투병 끝에 어머니를 보내드린 장례식장. 빈소 한쪽에 혼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쓸쓸해 보이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집이 너무 조용하구나. 어머니가 떠난 후로 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와 동생 민준이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도 죄책감으로 남아있습니다. 각자 일이 바빴고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셨으니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소개받았어. 6개월 정도 만났는데 결혼 생각이 있어. 솔직히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도 재혼을 고려하신다는 것도. 하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워하시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박미숙, 48세. 우아하고 삼량했습니다. 민서 씨, 아버지가 자랑 많이 하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시라고. 웃는 얼굴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으니까요. 그날 밤 동생과 통화했습니다. 누나, 어땠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그걸로 됐지 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너무 완벽하다는 느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국 두 분은 결혼하셨습니다. 간소한 시기였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모였고 아버지는 내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박미숙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활짝 웃으며 저와 민준에게도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불안감이 기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2달은 평화로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 댁을 방문하면 박미숙은 항상 정갈한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해 보이셨고 두 분의 관계도 좋아 보였습니다. 민서야, 미숙이가 정말 잘해줘. 아빠가 이제 외롭지 않아.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불안감이 정말 기우였구나. 아버지가 행복하시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버지 댁을 방문했는데 문을 여신 아버지의 얼굴이 심하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많이 마르셨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때 박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병원 갔는데 노화래요.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모시고 다시 갈게요.
제 말에 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있는데 괜찮아요. 민서 씨도 바쁘시잖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재혼 2개월까지만 해도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불과 2달 만에 저렇게 수척해지실 수 있을까?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뭔가 이상해. 너무 갑자기 쇠약해지신 것 같아. 누나, 병원도 다녀오셨다며. 노화라고 했으면 그런 거 아닐까? 너무 걱정하지 마. 동생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혼 6개월째 되던 날, 새벽에 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아버지가 119 불렀어요. 빨리 와주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그 순간부터 기억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제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고 저는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6개월. 재혼하신 지 고작 6개월 만에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빈소 앞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였고 박미숙은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눈물이 흘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 작은 거울 앞에 박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확인하고는 거울을 보며 눈가에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천천히 발랐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거울에 비친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박미숙의 표정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며 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본 5초간의 표정 변화.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박미숙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조문객 앞에서는 항상 슬픈 표정을 지었고 눈물도 적절히 흘렸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사흘째 변호사 사무실로 호출받았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와 동생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거 말이 돼?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뭔가 이상하잖아. 저는 차 문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복도에서 본 박미숙의 차가운 표정, 갑자기 쇠약해지신 아버지, 그리고 6개월 만의 죽음, 전재산 상속.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준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기억나? 아빠 집에 도둑 들었을 때. 응. 그때 아빠가 엄청 놀라셨었지. 그 바가 CCTV 설치하셨잖아. 여러 개. 민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서재에서 볼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누나 설마... 박미숙은 대문 카메라만 알 거야. 아빠가 서재 안쪽 벽장에 숨겨둔 녹화 장치는 몰랐을 거야.
동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박미숙이 외출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그녀가 차를 타고 외출했을 때 여분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 처음 들어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책상, 그리고 벽장. 아버지는 항상 중요한 것을 벽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셨습니다. 벽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 뒤편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DVR 녹화 장치가 나타났습니다. 4개 채널, 주방, 거실, 안방, 서재. 누나, 이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USB 포트에 드라이브 4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라벨, 주방, 거실, 안방, 서재. 저는 조심스럽게 USB 4개를 전부 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안에 뭔가 있다면,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빨리 나가자.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진짜 곧 나올까? 모르겠어. 그냥 확인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첫 번째 USB, 거실 CCTV.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혼 후 6개월치 영상. 저는 가장 최근 것부터 거꾸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평범했습니다. 아버지와 박미숙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재혼 5개월째 영상.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재혼 4개월째로 넘어갔습니다. 주방 USB로 바꿨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주방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 박미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서 무언가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미숙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지 확인하는 듯한 동작. 그리고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흰 가루를 손가락으로 조금 떠서 아버지의 국그릇에 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저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박미숙은 국을 저어 가루를 섞은 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병을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다른 날짜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혼 4개월 반. 또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주변 확인, 찬장, 작은 병, 음식에 가루. 재혼 5개월째 파일, 안방 CCTV. 박미숙이 아버지의 약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계셨고 그녀는 혼자 안방에 있었습니다. 약통을 열고 약을 꺼냈습니다.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다른 약을 꺼내 약통에 넣었습니다. 저 미친...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아빠를 죽인 거야. 저 여자가!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혼 6개월째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거실 CCTV.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 힘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미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물컵과 약을 들고. 여보, 약 드세요.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께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드셨습니다. 박미숙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빈 컵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 상냥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컵을 씻고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파일, 주방 CCTV.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USB를 가져온 바로 전날 밤. 방비숙이 혼자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고 그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병을 들여다보더니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 시작해야지.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CCTV 각도 밖으로 사라졌지만 집 밖 쓰레기통에 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새벽 2시. 민준아, 지금 가자. 어디? 아빠 집. 쓰레기 수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와야 해. 새벽 3시. 아버지 집 앞.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집 밖 쓰레기통. 검은색 봉투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 확인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세 번째 봉투. 그 안에 작은 병이 있었습니다. 라벨도 없는 작은 유리병. 안에 흰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퍼백을 꺼내 병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의 위치, 봉투 안의 모습, 병의 클로즈업. 누나, 지문 그대로 있어. 민준이 핸드폰 플래시로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경찰에 가져가자.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 USB 4개와 지퍼백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김정훈,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나왔지만 이건 살인입니다. 형사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USB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집 CCTV 녹화 영상입니다. 6개월 동안 그 여자가 뭘 했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에 가루를 타는 박미숙, 안방에서 약을 바꿔치기 하는 박미숙, 그리고 증거를 버리는 박미숙.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병입니다. 지퍼백을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가 버린 겁니다. 쓰레기 수거 전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지문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형사가 병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간이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10분 후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확인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반 약물이 아닙니다. 국과수에 긴급으로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긴급 의뢰를 넣으면 며칠 정도 걸릴 겁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의 부검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셨지만 화장이 아니라면 부검이 가능할 겁니다. 부검 할 수 있나요? 영상 증거가 이 정도면 법원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나? 아직인가? 민주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기다렸습니다.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김민서 씨, 국과수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귀 독극물입니다.
일반 병원 검사로는 절대 검출되지 않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인 체내에서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럼 지금 영장 들고 갑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아버지 집 주소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민준과 함께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사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들어가시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숙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 화장도 깔끔하게. 하지만 경찰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미숙 씨,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장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무슨... 그녀의 시선이 경찰 뒤에 선 저와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 씨, 이게 무슨...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던 그 거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앉으시죠. 박미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박미숙에게 돌렸습니다. 이 영상들 확인하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주방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음식에 가루를 타는 장면. 박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졌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안방에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주방에서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이 영상들은 고인 김정훈 씨가 설치한 CCTV에 기록된 겁니다. 주방, 거실, 안방, 서재. 4곳에서 6개월간 촬영됐습니다. 박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에 CCTV는 대문에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도둑을 맞았을 때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셨어요. 당신은 대문 카메라만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당신을 믿지 못하셨나 봅니다. 박미숙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사가 증거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유리병. 이게 당신이 버린 병입니다. 지문 검식 결과 당신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박미숙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국가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귀 독극물. 일반 병원 검사로는 절대 검출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부검도 실시했습니다. 체내에서 동일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6개월에 걸쳐 소량씩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에 있을 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사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녹음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때처럼 오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버지에게 보였던 상냥함도, 저희에게 보였던 다정함도, 장례식에서 보였던 슬픔도 전부 가면이었습니다.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박미숙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미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어, 누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했고 독극물 분석 결과도 확실했습니다. 지문, 부검 결과, 모든 증거가 박미숙을 가리켰습니다. 박미숙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살인죄, 무기징역. 유언장도 무효화됐습니다. 사기에 의한 유언장으로 인정됐고 아버지의 재산은 법에 따라 저와 민준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희를 지키려 하셨다는 것. 3년 전 도둑 사건 이후 설치한 CCTV. 그게 결국 진실을 밝혀낸 것. 3개월 후 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가 남긴 기록 덕분에 진실을 밝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하시던 말씀. 민서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맞습니다, 아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기록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러납니다.